네. 네. 그러면 오늘 유가 글쎄, 한번, 제일 관심이 네. 많이 가는 부분이죠. 최근에 유가 워낙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네. 그럼 어떻게 유가가 가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KB증권 원자재 담당하고 계신 분이죠. 오재용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국제 유가가 네, 지금 많이 10개월 빠릅니다. 만에 최고인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7월을 저점으로 하반기에 유가는 오를 것 같다라고 보였었고요. 근데 네. 이제 지금의 펀더멘탈이 국제유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막 100불 간다, 막 120불 간다로 다시 나오는데 경기 상황을 보면 사실 좀 애매하죠. 뭐 바닥을 찍었는지 아니면 조금씩 슬로우 다운하는지 지금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경기 상황이 엄청 좋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유가가 뭐 일각에서 우려하는 뭐 100불 가고 막 그 이상 계속 쭉쭉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르는 거예요, 유가는? 유가는 7월부터 이제 사우디가 감산을 엄청 더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우디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돼 있고 사실 그 최근 몇 달 사이에 바뀐 거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사우디가 100만 배럴씩 하루에 더 그 추가 감산하고 있는 거.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딱 추가 이제 감산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연장하는 거죠? 네, 그 새로 한 거를 7월부터 계속해서 한 달씩 연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유가가 급등한 거는 이제 10월에도 또 연장하겠지라고 하면서 유가가 오르고 있었는데 딱 나와 보니까 12월까지 연장하겠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그럼 내년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들이 이제 반영되고 그런 있는 것 같아요. 감산이라는 게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죠. 혼자 하고 있잖아요. 사실 오펙이 다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뭐 누가 이렇게 배신을 하고 치킨 게임이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우디가 혼자서 그냥 추가 감산 계속 하겠다면서 6개월 이상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딴 데서는 더 안 뽑아요? 자발적 감산이라고 몇 국가들이 하고는 있고요. 지금 원래 연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러시아가 같이 감산을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데이터를 러시아 쪽에서 제공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뭐 이동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면 러시아 쪽에서는 감산을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늘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고 유가는 내려갔기 때문에 사우디는 이제 좀 부유하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수출을 많이 늘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7월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랑 어느 정도 더 합의를 했던지 뭐 모종의 뒤에서 얘기가 있던지 이제 7월부터는 러시아 데이터도 확실히 줄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름이 지금 막 어디가 막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닌 거죠? 어디가 부족?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 쓸 기름이 없다거나 이래서 막 가격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수요, 그런, 그러니까 수요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예. 네. 근데 그냥 감산에 의한 영향으로 이렇게 가격이 막 60불에서 막 80, 90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하반기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연말까지 또 추가 감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공급 부족 상태로 들어선 게 확실시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쭉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기는 힘들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반기 유가는 그 저희가 상반기에 봤던 높아진.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될 거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차트 어차피 이게 뭐 투기적 거래자들이 워낙 많은 상품이니까 주식이나 이런 거보다도 차트를 더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얼추 이렇게 보면 92 WTI 기준으로 92달러가 좀 저항선으로 보이고 그거 넘어가면은 100달러도 네네. 열려 보이더라고요. 네, 초보자 맞습니다. 입장에서 네. 보니까. 네? 네, 그런데 뭐 시티 같은 데서도 100달러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러더군요, 보니까. 네, 근데 이것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그 네. 해외 쪽은 또 브렌트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브렌트가 또 한 5에서 한 7달러 정도 높기 때문에 브렌트 100달러 간다고 하는 게 국제유가 한 93, 4, 5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 차트를 네. 잠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그때 좀 차트로 저도 이렇게 막 엄청 잘 하진 못하지만 네. 이렇게 보면 유가가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이렇게 7월부터 돌려 나가면서 이제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사실 며칠 전에 그려서 이게 좀 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93달러가 워낙에 강력한 그렇죠. 저항선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사우디가 감산을 하는 게 이제 어쨌든 간에 연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더 감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으로 더 뚫고 올라가려면 경기가 엄청 뭐 중국 쪽에서 좋아진다는 뉴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오펙에서 한 번 더 감산을 한다든지 그런 이슈가 아닌 이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그래요? 올라가기는. 그러니까 오재영 팀장께서는 그러니까 93달러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그 이상을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가라는 게 워낙에 일시적 올라갔다가 다시 오버슈팅은 내려오더라도. 있었잖아요. 네. 늘 러시아 때도 보면 이렇게 오버슈팅 딱 했다가 바로 며칠 뒤에 뭐 20불씩 빠지고 했었는데 네네. 20불 아니고 이제 한 몇 불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유가라는 게 워낙에 오버슈팅이 강한 게 있고 뒤에서 그것도 좀 차트로 보여드리겠지만 그걸 이제 추세적으로 며칠간 계속 지속하기는 굉장히 높은 레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에는 당연히 이제 수요 공급 빼고 나면 달러는 강달러면 유가는 약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네. 강달러 상당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상대적으로 그렇죠. 금리랑도 상관 있습니까? 금리도 좀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금리가 높으면 유가는 좀 밑으로. 네, 아무래도 자산이긴 하니까 네네네. 이제 달러에 좀 더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라면 달러가 뭐 오르면 유가가 내려가고 이런 상관계가 잘 네네. 보이겠지만 네. 지금은 되게 뭐 달러도 좀 변동성이 지금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지금 심해졌고 유가도 좀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네. 상관관계는 지금은 좀 작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뭐 폭이나 정도가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나 그래도 앞으로 꽤 오래 지속 혹은 상당히 있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도 역시 유가는 밑에 방향인 거고. 맞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봤던 유가의 수준이 딱 저희가 생각하는 약한 경기 침체 폭을 이제 반영하는 수준이다라고 그게 생각을 70달러 하고 있어요. 수준. 네, 60에서 70, 뭐 좀 높으면 80 정도. 네. 근데 왜 대부분의 전망 하시는 분들의 그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걸까요? 그 감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네. 지금 가장 큰 거는 그냥 사우디 감산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조금 그나마 컨센에서 지금 벗어난 게 이제 벗어났다라고 하긴 어려운데 이제 7월부터 동시에 작용한 게 미국의 전략 비축류 방출이 종료가 되고 하나는 이제 사우디가 이제 감산을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러시아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그 힘의 균형이라는 게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게 미국은 유가를 내리려고 하고 사우디는 올리려고 하고 러시아는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냥 뒤에서 계속 많이 팔고 이렇게 하면서 셋이서 이렇게 균형을 이뤘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쪽에서 워낙에 강하게 전략 비축료를 네네네네. 풀면서 미국 쪽 힘이 더 셌다라고 그게 이제 볼 수 인플레이션을 있는데 막기 위해서 계속 그렇죠. 유가를 미국의 통제했던 거죠. 네, 미국이 진짜 유례적으로 풀었잖아요. 네네. 1억 8천만 배럴을 풀었는데 지금 그게 딱 7월에 종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딱 7월에 이제 사우디가 추가 감산에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양이 미국이 매일 풀었던 전략 비축료 양만큼 감산을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할 때부터 올라갔군요. 그게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그래서 유가가 또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사우디가 이제 확 밀어낸 숫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12월까지 사우디가 연장을 한다고 했으면 사실은 보면 10월, 11월에 추가 감산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정책적으로 더 나올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것저것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럼 지금부터 나올 뉴스들은 아마 미국 쪽에서 뭔가 한다 이런 뉴스들이 뭘 나올 것 해요?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서 유가를 낮추려는 유가를 낮추려는 네, 사실 뭐 큰 그런 건 많이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 미국 쪽에서 계속 낮추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수요는 어때요? 미국의 예를 들면 이제 경기는 별로 안 좋지만 네.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엔데믹이 됐잖아요. 네네. 엔데믹이 됐다는 국제 간 국내 간 이동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휘발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동이 많아지면 훨씬 많이 쓸 테니까. 네네. 그래서 경기와 관련 없이 엔데믹이 되면서 그 기름에 대한 수요는 좀 는 거 아니에요?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수요도 늘고 공급도 같이 늘고 있는데 이게 어디가 더 빠르게 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사실 2008년 9년처럼 강한 경기 침체가 오면 수요가 이제 마이너스를 찍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 2001, 2년 요럴 때처럼 약한 미국의 뭐 약형 경기 침체라고 하죠. 그런 수준에서는 사실 신흥국 수요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네네네. 글로벌 수요로 보면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전 세계 경제 규모라든지 아니면 뭐 생산 단가 뭐 이런 거에 의한 적정 저 원유 가격이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적정 원유 가격이 있다면 그래서 그게 뭐 한 90불쯤 된다면 지금 60에서 90 올라온 건 이제 정상 가격 회귀한 거고 만약에 정상 네네. 가격이라고 판단되는 게 한 60불쯤이라면 60에서 90은 지나치게 오버슈팅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정한 수준의 유가라는 선이 좀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어렵고요. 이게 저희가 경제 데이터처럼 딱딱딱 아다리가 맞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글로벌 수요랑 공급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네. 저희가 결국에는 이게 수요가 남냐, 공급이 남냐 이걸로 가지고 그 유가를 추정을 하는데 요 그래프를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잘 맞는 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사실은 이게 뭐 경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EIA라고 가장 그래도 공신력 있는 미국의 그 에너지 네. 쪽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보면 매달 글로벌 수요가 얼마냐 그리고 글로벌 공급이 얼마냐 요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매월 얼마나 초과 공급이 나오냐 초과 수요가 나오냐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요거를 옛날부터 이렇게 초과 공급이 누적 이제 반대로 초과 뭐 수요 누적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그거 이렇게 같이 그려보면 얼추 어느 정도 유가의 흐름이랑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히 봐주시면 최근에 그 2023년 요때 보면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렸잖아요. 네. 요게 이제 살짝 돌아나가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 부족으로 하반기부터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 유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요 그래프 상으로 보면 딱 맞는다고 하긴 어렵지만 지금 유가 수준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인 것 같다. 과거 그 추세 대비로서는. 지금은 조금 높은 수준인 것 같다. 네, 그 데이터 상으로 보면 이제 그래프가 조금 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워낙에 이게 그래프를 봐주시면 이게 완전 딱 맞진 않고 이렇게 유가가 이렇게 한쪽이 오르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올랐다가 이게 까만색이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초과 공급을 누적하면 재고에 가깝잖아요. 요거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는데 유가는 네네. 올라가기 시작하면 확 올랐다가 이게 또 아닌가 봐 그러면 또 확 떨어졌다가 이런 걸 반복하는 모습인 것 같고 네. 지금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고 또 장기 평균으로 보면 유가가 한 60 정도 되거든요. 이게 뭐 기간 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작년에 $100, 120달러를 받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100 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네, 제가 봤을 때는 $100 넘는 거는 굉장히 경기가 좋아야 되거나 아니면 뒤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2008년 9년 때도 똑같았거든요. 경기 침체 온다고 확 올랐다가 딱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4조 위안 경기 부양책하고 뭐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팍팍팍 하면서 그때 유가가 다시 엄청 V자 반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는 재정 정책을 이렇게 많이 쓰기도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 네. 물가가 있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도 뭐 쉽지 않은 상황 당장에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상당 기간은 유가가 이렇게 막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국제 유가를 규정하는 게 뭐 수요 공급인데 네. 그래도 지금 국면에서는 공급 사이드의 어떤 그 가격 컨트롤이 훨씬 더 강하죠 현재는. 지금 유가를 규정하는 것 중에. 지금은 그렇고요. 작년 그 연말서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경기 수요. 이슈가 훨씬 강했었고. 그래서 좀 빠졌던 거고. 네, 그때는 또 반대로 사우디랑 이제 오펙이 감산한다 아무리 해도 유가 그냥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올랐다가 빠지고 일주일 동안 빠졌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옛날에 경기 침체 때 2007, 8, 9년 때랑 2001, 2년 때도 보면 계속 오펙은 감산을 하거든요. 경기 침체 시기만 되면 감산을 하는데 그때도 그 기제가 작용을 하지 않고 경기가 안 경기를 좋아지니까 반영해서. 계속 유가가 빠지다가 이제 뭐 경기 선행 지수가 돌고 수요가 돌면서 그때 이제 유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감산을 한다고 했을 때도 반응하지 않다가 사실은 지금 경기 상황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그 경기 선행 지수는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 좀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유가를 이렇게 감산을 하면서
같이 올리는 모습이 아닌가. 경기도 선행에서 이제 그 유가가 반영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선행 지수가 반등을 했다고 이게 계속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또 7, 8월 워낙 그 신흥국 쪽 지표들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유가도 좀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저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뭐 예를 들면 저 자동차에 많이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난방유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쓸 수 있고 뭐 또 다른 뭐 석유화학 제품 등등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디에 제일 많이 쓰입니까? 포션이 제일 큰 데를 좀 잘 보면 이게 이제 제가 대충 또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국가별로 좀 다른 게 이제 네. 미국은 확실히 그 자동차. 네, 드라이빙. 그쪽이 많고 또 네. 중국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산업 쪽 이런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그러면 수요는 줄어듭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네. 네. 정하셔야 돼요. 네, 저거 하셔야 네네. 돼요. 네. 중국 왜? 그러니까 중국은 산업용이 많고 공장 돌리는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저 미국은 자동차에 많이 쓴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 드라이빙 시즌이 끝났어요. 끝났고 끝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그러니까 산업 이거는 안 돌아가고 있고 중국은 또 전기차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고 기름은 이제 수요에 의한 기름값 상승 끝났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뭐 비슷하게 그렇- 보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저는 유가가 더 안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진다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훨씬 더 강한 타이트하게? 타이트한 그렇죠. 뭐 나는 자발적 감산이라는 용어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렇죠. 언제 보통 자발적 감산이라는 몰래 용어가 더 있었어요. 팔았지. 그렇죠. 혼자 덜 팔진 네, 않았죠. 그게 이제 빈살만의 그 어떤 이 세계 경제에 대한 주도권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들도 내가 저기에 편승해야지 뭐 나만 많이 팔아가지고 유가 빠져가지고 좋을 일이 있나? 그래서 공급 사이드에서 훨씬 전보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는 내 기름 평생 팔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보면 기름 얼마 못 팔겠네.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지 물량을 늘리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 대체 에너지가 나오고 전기차가 나오고 뭐 이런 그죠? 에너지 전환의 시대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들어올수록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의 리더십들은 훨씬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생각에서 저는 유가가 경기와 관련 없이 오히려 공급 측면에서 훨씬 더 타이트해져서 이상 고유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공급 사이드가 가격 통제에 더 강한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수요 사이드가 더 영향을 많이 줍니까?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네, 둘 다 중요하고 네, 이제 네.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수요 사이드는 되게 추세적으로 강하게 밀고 강하게 내리고 이런 게 있다면 이제 공급은 되게 짧고 강렬하게 확 올렸다가 그래요? 내렸다가 그런 짧고 게 강렬하게. 네, 그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공급 사이드가 네, 짧고 강렬하게 올랐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사이드 더 이상 우리 팀장님 말씀은 더 이상 더 강하게는 컨트롤 못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어쨌든 내리고 싶어하는 또 강렬한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뭐 이것저것 시도를 할 것 같고요. 이제 내년에 또 보면 사우디가 계속해서 미국이 그런 수단을 갖고 있나요? 전략 비축유 말고.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란 쪽이랑 이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고요. 베네수엘라도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베네수엘라는 네. 이제 많이 나올 게 그렇게 많진 않고요. 이란 그래요? 쪽이랑 이제 전략 비축유를 이제 사는 거를 굉장히 느리게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던지 아니면 정말로 유가가 많이 올랐으면 뭐 추가적으로 다시 푼다든지. 근데 그런 왜 제가 여쭈냐면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유가가 되면 셰일의 리그가 계속 늘어나고 셰일 쪽에서 막 뿜어내고 그래서 이제 유가가 이렇게 이분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런 뉴스가
정말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더 늘려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셰일 업체들도 이제 말씀 주셨듯이 결국에는 뭐 친환경으로 가고 이 공급 유가가 지금 고유가지만 워낙에 저유가도 그때 2016년, 17년 때도 받고 2020년 때 지금 타격을 2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슈는 이제 그 어닝스 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 뭐 배당 대출하고 뭐 주주 환원 한다고 했지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많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2016년, 17년을 가면서 반토막이 났고 2020년 지나면서 또 셰일 반토막이 업체들의 났고 투자가 네, 그래서 엄청 많이 그러니까 뭐 생산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막 예전처럼 고유가라고 뭐 이제 막 생산해내고 이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또 이슈가 됐던 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유가를 내리고 싶으면 셰일 업체들에 대한 뭐 그런 뭐 인센티브를 줘라 아니면 뭐 그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제들 친환 뭐 환경 관련된 규제들 좀 풀어줘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안 하죠. 네, 그건 또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잡고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키가 뭐냐고 했을 때도 이란이랑 이제 전략 비축 얘기만 나오는 거지 바이든 정부가 그것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할- 그걸 보는 거죠. 안할수 있다는. 트럼프 정부 연간에는 고유가가 되면 야 저기 빨리 셰일 해가지고 빨리 해 이렇게 됐는데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 셰일 업체들의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보조금도 네, 안 주고 뭐 그 환경 규제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급 사이드에서 컨트롤이 전보다 훨씬 약돼. 이건 이란은 사실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공급 사이드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 주도권이 빈살만 등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빈살만 푸틴 이 사람들이 공급 사이드 꽉 쥐고 쉽게 놓지 않을 거다. 그렇지. 네. 그러나 정프로는 오히려 반대다. 일단 수요가 훨씬 못하고 그 다음에 푸틴이 굉장히 지금 이제 급해졌다. 예, 막 북한 가서도 막 지금 북한 김정은 만나서 막 이렇게 사바사바 할 만큼 마음이 급하다. 돈 필요하다. 그러려면 빨리 석유 막 몰래 엄청 갖다 뿌려 판다. 네 팔아야죠. 그러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KB 증권의 국제 유가의 전망은 93달러를 장기적으로 넘어가는 고유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그 12월까지 연장을 한다는 거를 한 번에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다 반영했기 반영했다.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쉬어가거나 그러면 제 생각엔 좀 내려갈 것 같다. 연내 아직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평균 유가는 대체로 지금 국면이 아니라 80달러대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여기 차트 표를 봐주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4분기 유가는 83달러로 네. 생각을 하고 지금보다 있고요. 많이 낮네요. 10달러 가까이. 네, 요거는 좀 분위기 봐서 좀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는 그 유가를 보통 100만 배럴 정도 더 감산을 하면 보통 유가를 한 10달러 정도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100만 배럴에 10달러요? 네. 형님 카톡 좀 끄세요. 근데 이게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아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100만 배럴에 10달러? 네, 맞나요? 적나요?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닙니까? 100만 배럴이면 전 한 4달러 내지 3달러 정도 보고 있는데. 10달러는 해야죠. 일간 100만 배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0달러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하면 네. 그래서 대략 한 83달러 4분기 그 정도를 이제 보고 계신다. 네. 그거 이제 4분기 바로 이제 뭐 답 나오니까요. 네, 12월에 한번 모셔놓고 그때 한번 또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원자재 감사합니다. 담당하신 오재영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